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은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 라는 무어의 법칙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말로만 법칙일 뿐이지 사실상 선전포고 내지는 자신감 표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어의 법칙을 반대로 말하면 인텔에서는 24개월마다 2배 향상된 반도체 집적 회로를 출시하겠다 라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인텔에서는 이러한 무어의 법칙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켜왔습니다. 다른 어떤 경쟁사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고성능의 CPU를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그 결과 CPU에서 인텔의 점유율 또한 날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항하여 처절한 전투를 벌여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AMD인데요. AMD는 인텔보다 겨우 1년 늦게 창업된 회사이지만 단 한 번도 인텔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CPU가 인텔에 비해 저렴하긴 했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2006년에는 인텔이 기존의 펜티엄 시리즈에서 벗어난 코어2 프로세서 라인업을 선보이자 인텔과 AMD는 더욱 큰 격차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AMD에서는 2011년 부랴부랴 불도저 설계 방식을 도입한 FX 프로세서 라인업을 공개하긴 했지만 인텔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능이었기에 바닥으로 떨어진 점유율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점점 소비자에게 잊혀져 갈 것이라는 평가나 받았죠.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텔과 AMD의 운명을 180도 바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그저 빛이라 부르기까지 하는 대만 출생 미국 국적의 리사 수가 AMD의 CEO에 취임한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2006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AMD의 암흑기에 빛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2012년 그녀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 PC 시장에만 매달리고 있던 AMD를 콘솔 게임기 시장에 진출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솔 게임기에는 AMD의 칩셋이 탑재되고 있고 이는 곧 AMD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7년 현재의 그녀를 그저 빛이라고 부르게 해준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시리즈 CPU가 첫 출시됩니다. 이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오늘 내일 하던 AMD는 단숨에 CPU의 최강자 인텔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재도약하게 되었죠.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 현재의 시점에는 이미 인텔과 AMD의 CPU가 똑같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 창업 이래 50년간 꾸어왔던 꿈을 리사 수가 이뤄내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리사 수는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찬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 한 해 동안 남녀 불문하고 가장 연봉이 높았던 CEO에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경제 잡지 배런스에서는 그녀를 2019년 최고의 CEO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는 창업 후 50년간 거의 횡포 수준으로 시장을 독식하던 인텔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AMD는 이미 작년부터 7나노 공정을 CPU 개발에 상용화시켰으나 인텔은 지난 7월 7나노 공정 지원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당시 $60 선이던 인텔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50, 거의 20%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인 10월 22일에도 인텔에서는 우리는 아직 7나노 공정을 적용시킬 능력이 없다 라는 듯이 말함으로써 $53까지 간신히 올라왔던 주가는 또다시 하루 만에 $48, 11% 폭락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였죠. 반면 AMD는 인텔의 7나노 공정 지원 소식이 들린 직후 $50 선이던 주가가 이제는 $80까지 폭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AMD CPU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AMD에서는 계속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을 것이기에 사실상 AMD에게 남은 것은 꽃길을 걷는 것뿐 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K-POP 그룹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태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에 동질감을 느낀 동남아시아인들이 블랙핑크를 더욱 좋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고 테크 제품을 좋아하는 청년 에드윈은 이러한 자신의 팬심을 자랑하기 위해 AMD 시리즈로 구성된 컴퓨터의 본체에 블랙핑크 로고로 각인한 튜닝 제품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느낌에 걸맞은 튜닝이었기에 이러한 그의 튜닝 컴퓨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AMD에서 또한 그의 게시물을 눈여겨보았고 이 컴퓨터가 AMD의 Ryzen 5 3600X CPU를 사용하고 있다며 회사의 공식 페이지에 튜닝 컴퓨터 사진 전체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게시글에서는 How you like that? Ice cream, kill this love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K-팝의 팬들에게 AMD의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죠. 하지만 AMD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의 본체 뒷면에 일본의 전범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국 아이돌의 팬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상황에 한국 억압의 상징인 일본 전범기를 노출시켰으니 이를 본 팬들과 한국인들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국인들과 K-팝 때문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에게 저질렀던 일본 만행의 역사를 아는 K-팝 팬들이 AMD에게 공식적으로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일의 하켄 크로이즈 깃발을 걸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이러한 항의에 깜짝 놀란 AMD에서는 불이 났게 해당 게시글을 삭제 처리하였는데요. 당사 국가가 다른 국가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게이머들이 모여있어 하이테크 컴퓨터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한국이었으니 AMD는 즉시 바짝 엎드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요. 뜻밖의 현장에서 또다시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인 블랙핑크 튜닝 컴퓨터, 이것의 주인인 에드윈이 한 장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것인데요. 하하하, how you like that? 들어보기에는 블랙핑크의 노래 가사를 그대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조롱하는 어투입니다. 심지어 이와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보라색으로 칠해진 우길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이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어 누가 봐도 한국을 조롱하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 네티즌이 우길기의 사진은 지금 당장 지우는 게 좋다 라고 조언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라이징 버니일 뿐이다 라는 조롱의 댓글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인플루언서 벨라푸치가 자신의 왼팔에 우길기 문신을 새긴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뒤늦게 잘못을 인지한 벨라푸치가 직접 한국인들에게 사과하는 댓글을 남겨 한국과 필리핀의 논쟁이 일단락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필리핀에서 우길기를 사용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벨라포치는 그나마 사과라도 했지, 이번 사건의 원흉인 에드윈은 오히려 우길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니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필리핀에서도 마닐라 대학살을 자행한 적이 있다. 이 학살에 따른 희생자의 수는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필리핀인들은 이러한 역사를 전부 잊은 것인가? 이게 바로 역사에 대한 무지의 결과구나 라며, 과거에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였지만 현재는 한국에 훨씬 못 미치는 국가가 된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월등히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리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굉장히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1960년대 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필리핀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필리핀은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방문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필리핀에 오는 이유는 분명히 경제적인 원조를 부탁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는 기사를 대놓고 내보낼 정도로 한국을 무시했지만, 약소국에 위치했던 한국은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울분을 삭히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필리핀의 한국 무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월남전에 기여한 7개국 정상이 모이는 회담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당시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점을 이용하여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를 서울에서 마닐라로 바꾸자고 주장했죠. 그리고 지난 2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모델링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하루 신규 환자가 8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붕괴와 더불어 사회 필수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죠.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수도권 전체를 꼽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전체를 다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그리고 2m 거리 두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만 각 개인이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전파를 막을 수 있죠. 정 본부장은 약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취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 안전, 경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 본부장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신규 발생 추이가 다소 꺾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최대 800명에서 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하루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195명 증가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188명, 해외 유입이 7명이었죠.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최근 수도권 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달 17일의 197명 이후 17일 만입니다. 거리두기 효과를 본 것이죠. 정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또한 급감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감염 경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8월 15일 광복절 집회의 여파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참여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과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외에도 탁구장, 헬스장, 아파트, 직장, 요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죠. 정 본부장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방문자, 8.15 집회에 노출된 분들 중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 추이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증감을 반복할 것입니다. 올해 초 처음 발병해서 현재까지 9개월 동안 한국이 방역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100명대 이하로 유행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 본부장이 2,000명을 언급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더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지만 정 본부장이 그걸 그대로 믿고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전략적으로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주말 동안에 폭발적인 증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무거운 예측을 내놓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당분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나섰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사스의 영웅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104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 이래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진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까지 7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층은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입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일상의 제약에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들고 있는 이웃과 동료,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들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는 또 한 번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유행의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확산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로에 있는 한 주입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해 깜깜이 감염, 깜깜이 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커지면서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깜깜이 감염, 깜깜이 환자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깜깜이는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중대본부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깜깜이 감염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시면서 개선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국민 의견을 받아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제는 깜깜이 감염 대신 감염 경로 불명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정 본부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정확한 용어는 제 생각에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보급이 코앞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르면 10월 말에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주 정부에 통지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대선 직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언급한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백신 후보 물질을 두고 3만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시험의 결론은 올 연말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백신 상용화는 매우 급하게 진행되는 셈입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과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은 이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의 효능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3상이 완료되기 전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정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